지연은 갑자기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가 마이크를 스탠드에서 뽑아들었습니다. 립싱크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은 채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음정은 불안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처절함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미연의 섹시하고 유혹적인 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와 슬픔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칠고 위태로운 몸부림이었죠. 모두가 똑같은 얼굴을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 가사가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곧 지연의 기묘한 무대에 압도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미연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날 것 그대로의 슬픔과 폭발적인 에너지가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연은 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언니, 미연과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본격적인 언니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985년의 밤을 기억하시나요? 밤 12시가 되면 어김없이 사이렌이 울리고 모든 것이 멈추던 통행금지의 시대.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빛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로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고고클럽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는 당대 최고의 스타들만 설 수 있다는 꿈의 무대, APOL로 고고클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중심에는 별처럼 빛나는 여자, 미연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허리를 한번 흔들면 남자들은 환호했고,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하면 시끄러운 클럽 안은 순식간에 그녀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자유롭고 대담하고 위험할 정도로 매혹적인 여자. 그게 바로 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미연이 아니에요. 같은 시각, 서울의 또 다른 공간. 해화동의 낡은 도서관 구석에서 한 여학생이 퀴퀴한 책 냄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두꺼운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피곤한 눈, 질끈 묶은 머리, 무릎 나온 추리닝. 유행하는 노래보다는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우는 게 중요했던 평범한 여대생, 바로 이지연입니다. 지연에게 종로의 밤은 그저 버스를 타고 스쳐 지나가는 먼 세상의 풍경일 뿐이었죠. 그날도 지연은 여느 때처럼 중간고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한참 동안 빼곡한 전공 서적과 씨름하던 그때였어요. 도서관 공중전화로 그녀를 찾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온 것은 이지연 학생,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인데요. 혹시 이미연 씨라고 아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낯선 이름, 이미연.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그 이름에 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홀린 듯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침대 위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한 여자를 마주하고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짙은 화장은 번지고 화려한 스팽글 드레스는 군데군데 찢겨 있었지만 그 얼굴은 틀림없는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뺨을 만져보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분 소지품에서 이지연 씨 연락처가 나왔습니다. 가족이신가요? 의사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안타깝게도 혼수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연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나랑 똑같이 생긴 여자, 내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여자, 이미연. 대체 누구일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화려한 패턴의 셔츠를 입은 그는 지연을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연아, 괜찮아? 어쩌다 이랬어. APOLLO 클럽 사장님, 지금 난리 났어. 당장 무대에 설 가수가 없어졌다고. 그는 지연을 당연하다는 듯 미연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연이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남자는 횡설수설 떠들어댔죠. 당장 내일 공연은 어떡하냐, 위약금은 어쩔 거냐. 지연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를 밀어냈습니다. 근데 이분은 누구? 지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응급실 입구에서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란스럽게 떠들던 남자도 순식간에 입을 다물고 옆으로 비켜섰죠. 고급스러운 맞춤 양복에 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넘긴 남자. 언뜻 보기엔 신사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았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담배와 위스키가 섞인 듯한 짙은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남자는 지연의 턱을 거칠게 붙잡고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가 지연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마치 상처의 깊이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집요한 눈길이었죠. 누구 짓이야? 낮고 서늘한 목소리.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당장 대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부숴버리겠다는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지연은 공포에 질려 숨을 삼켰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압도적인 위압감. 이 남자, 언니라는 여자의 연인인 서인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절대로 빠져나와서는 안 될 위험하고도 깊은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요. 서인욱의 소나기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지연은 고개가 꺾일 듯한 통증과 함께 그의 차가운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 봐야 했죠. 그 눈은 마치 지연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는 위험하다. 본능이 미친 듯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말해. 누구 짓이냐고. 서인욱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라고 소리쳐야 할까요? 하지만 서인욱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 어떤 말도 꺼내서는 안 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가는 이 자리에서 무사히 걸어나가지 못할 것 같다는 끔찍한 예감이 들었죠. 지연은 가까스로 떨리는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뭐 몰라요. 그냥 발을 헛디뎠어요. 계단에서. 거짓말. 서인욱은 단칼에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지연의 얼굴 가까이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의 숨결에서 짙은 위스키 향이 확 끼쳐왔습니다. 내 몸에선 늘 독한 샤넬 넘버 5 향수 냄새가 났어. 근데 지금은 아무 냄새도 안 나. 비누 냄새만 날 뿐이지. 그리고 넌 이런 일 당했다고 이렇게 벌벌 떠는 여자가 아니야. 오히려 도끼를 품고 상대를 씹어먹을 듯이 노려보는 여자지. 너 오늘 좀 이상해. 자기라는 그 한마디에 지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인욱은 지금 지연을 떠보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의심을 피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장날지도 모릅니다. 지연은 눈 딱 감고 생애 처음으로 연기라는 걸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서인욱의 품에 와락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웠단 말이야. 머리에서 피가 나고 죽는 줄 알았다고. 당신은 내 걱정은 안 돼? 오자마자 누구 짓이냐고 다그치기만 하고. 이 나쁜 놈아. 생전 처음 해보는 반말. 일부러 더 과격하게 내뱉는 말투. 지연은 서인욱의 셔츠를 붙잡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어설픈 연기였지만
뜻밖의 행동에 놀란 건지 서인욱은 잠시 지연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게 느껴졌죠. 서인욱은 잠시 지연을 내려다보더니 거칠게 그녀를 떼어내고는 병원 복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김 부장, 차 대기시켜. 집으로 간다. 그는 의사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연의 팔을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지연은 비틀거리며 그에게 끌려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를 차마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은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서인욱이 말한 집은 지연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지연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온통 미연이라는 여자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입구에는 그녀의 얼굴이 담긴 커다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고 거실 한쪽 벽면은 온통 그녀가 받은 트로피와 잡지 기사들로 채워져 있었죠. 지연은 홀린 듯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지연이 이름도 모르는 값비싼 화장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문을 열어본 옷장 안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무대 의상들이 가득했습니다. 표범 무늬 코트, 반짝이는 스팽글 원피스, 몸에 딱 달라붙는 가죽 바지까지 얌전한 면 티셔츠와 청바지밖에 없는 지연의 옷장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지연은 침대 옆 작은 협탁 서랍을 무심코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똑같이 생긴 어린 여자아이 2명이 촌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지연이, 미연이, 우리 꼭 다시 만나자. 1970년 여름. 순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잊고 있던 기억, 아주 어릴 적 헤어졌다는 쌍둥이 언니의 존재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 사람이 내 언니였구나. 내가 평생을 모르고 살았던 나의 반쪽이었구나. 지연이 사진을 붙들고 오열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서인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 울고 정신 차려. 내일 저녁 APOL로 클럽 무대에 서야 하니까. 지연은 눈물을 닦고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 지금 다쳤잖아요. 노래 못해요. 해야 돼. 내일은 황 사장네 애들이 단체로 클럽에 오는 날이야. 내가 무대에 안 서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이건 부탁이 아니야, 명령이다. 이미연. 서인욱은 지연의 턱을 다시 한번 가볍게 쥐었다 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안에 다시 원래의 이미연으로 돌아와. 춤, 노래, 눈빛, 말투까지 전부 다. 안 그러면 정말로 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이유를 파헤쳐야 할지도 모르니까. 그땐 범인이 누구든 내 손에 죽게 될 거야. 그는 차가운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지연은 화려하지만 숨막히는 이 공간에 완벽하게 혼자 남겨졌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자신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연은 선택해야만 합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언니의 가면을 쓰고 이 위험한 무대에 오를 것인가. 언니를 이렇게 만든 범인을 찾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낯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산소호흡기를 쓴 언니의 얼굴과 서인욱의 얼음장 같은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으니까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언니를 이렇게 만든 범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서인욱이라는 남자가 주는 공포가 그녀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죠. 날이 밝자 지연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언니 미연이 되기 위한 처절한 사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스킨, 로션 외에는 발라본 적 없는 지연에게 수십 가지의 화장품은 아무 무늬나 다름없었죠. 이건 어디에 바르는 거지? 아이섀도우, 마스카라. 어설픈 손길로 파운데이션을 바르자 얼굴은 허옇게 달걀 귀신처럼 떠버렸고 아이라인은 몇 번이나 삐뚤어져 너구리처럼 번졌습니다. 한참을 거울과 씨름한 끝에 겨우 흉내만 낸 짙은 화장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웠지만 신기하게도 두꺼운 화장 뒤의 수문이 조금은 용기가 나는 것 같았어요. 다음은 옷이었습니다. 옷장 문을 열자 지연은 다시 한번 숨을 멈췄습니다. 온통 반짝이고 짧고 몸에 꽉 끼는 옷들 뿐. 지연은 눈 딱 감고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호피 무늬에 반짝이는 미니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맨살이 드러나는 것이 어색해 자꾸만 옷자락을 끌어내렸죠. 마지막으로 언니의 구두 컬렉션에서 가장 굽이 낮은 하이힐을 골라 신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발목이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아슬아슬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지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촌스러운 뿔테 안경과 질끈 묶은 머리의 이지연은 온데간데없고 어설프지만 화려하게 치장한 가짜 미연이 서 있었죠. 저녁이 되자 약속이나 한 듯 서인욱이 그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지연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픽하고 비웃었습니다. 꼴이 그게 뭐야? 무대에서 춤추다 넘어져서 코나 깨지 않겠어? 신경 꺼요. 지연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언니처럼 쏘아붙였습니다. 서인욱은 그런 지연의 모습이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별말 없이 그녀를 이끌고 차에 태웠습니다. 차가 APOL로 클럽으로 향하는 내내 지연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클럽에 도착하자 귀를 찢는 음악 소리와 자욱한 담배 연기, 번쩍이는 조명이 지연을 덮쳤습니다. 난생 처음 와보는 별세계. 사람들의 뜨거운 열기와 욕망이 뒤섞인 공기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서인욱은 지연을 대기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노래는 나미의 빙글빙글이다. 립싱크니까 입만 뻥긋하면 돼. 중요한 건 춤이야. 내가 늘 하던 대로 저놈들 정신을 쏙 빼놓으라고. 알았어? 그는 지연의 귓가에 속삭이듯 말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가 무대 위에서 목청껏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밤의 여왕, APOL로의 별, 미연을 소개합니다. 엄청난 환호성과 함께 지연은 무대 위로 떠밀려 나갔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자신에게로 향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익숙한 전주가 흘러나오고 빙글빙글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지러워 어지러워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간다. 지연은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연습도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저 언니의 무대 영상을 몇 번 돌려본 게 전부였죠. 몸은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춤사위는 뻣뻣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관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이 오늘 왜 저래? 어디 아픈가? 춤이 영 이상한데. 그때였습니다. 무대 아래 VIP 좌석에 앉아 자신을 싸늘하게 지켜보는 서인욱과 눈이 마주친 것은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 공포가 지연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언니의 모습,
자신을 짓누르는 이 끔찍한 상황,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서인욱에 대한 분노를. 그녀는 갑자기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가 마이크를 스탠드에서 뽑아들었습니다. 립싱크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은 채 자신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음정은 불안했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처절함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미연의 섹시하고 유혹적인 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분노와 슬픔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거칠고 위태로운 몸부림이었죠. 모두가 똑같은 얼굴을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 가사가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곧 지연의 기묘한 무대에 압도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미연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날 것 그대로의 슬픔과 폭발적인 에너지가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클럽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이전보다 더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연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무대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왔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오자마자 한 여자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미연만큼이나 화려한 외모의 여자, 미연의 라이벌로 불리는 댄서 줄이었습니다. 이미연, 너 오늘 진짜 이상하다? 꼭 처음 무대 서는 애처럼 굴더니 마지막엔 무슨 신들린 줄 알았네. 근데 말이야, 그 상처 정말 계단에서 구른 거 맞아? 꼭 누구한테 맞은 자국 같은데. 주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연의 이마에 난 상처를 훑어보았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니의 세계에는 서인욱뿐만 아니라 도처의 적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주리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지연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이 여자 무언가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떠보는 걸까? 지연은 애써 태어난 척 주리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죠. 신경 꺼. 내가 상관할 일 아니니까. 지연은 일부러 더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는 주리를 지나쳐 대기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라면 분명 이렇게 행동했을 거라는 막연한 확신이 있었죠. 등 뒤로 주리의 차가운 비웃음이 느껴졌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자마자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왔습니다. 겨우 한 고비를 넘겼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을 속여야 할지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서인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말없이 지연 앞에 다가와 곁에 있던 구급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소독솜을 꺼내 지연의 이마에 난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죠. 지연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예상외로 부드러웠습니다. 늘 얼음장처럼 차갑고 거칠기만 했던 남자의 뜻밖의 모습에 지연은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움직이지 마. 덧나. 서인욱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지연의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짙은 담배 향과 그의 채취가 다시 한번 지연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무대 망쳤다고 화낼 줄 알았는데. 서인욱은 잠시 동작을 멈추고 지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늘 무대 나쁘지 않았어.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좋았어. 꼭 처음 널 봤을 때 같았거든. 처음 봤을 때요? 그래. 길거리에서 양아치들한테 맞고 있으면서도 도끼 품고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던 그 여자.
오늘 무대 위에서 내 모습이 딱 그랬어. 엉망진창인데도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지. 서인욱의 말에 지연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지금 가짜인 자신에게서 진짜 언니의 옛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지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 남자는 언니를 정말로 사랑했던 걸까? 그렇다면 왜 언니의 사고에 대해 저렇게 집착하는 걸까? 그날 이후 지연과 서인욱 사이에는 기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인욱은 여전히 지연을 미연으로 대하며 감시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지연에게 춤과 노래를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에 힘이 없어. 더 과감하게 움직여. 목소리만 크다고 노래가 아니야. 감정을 실으라고 감정을. 서인욱은 혹독한 트레이너였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지연은 매일 밤 거울 앞에서 땀을 흘려야 했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몸이 부딪히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서인욱이 지연의 허리를 잡아주거나 춤 동작을 위해 손을 맞잡을 때마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거칠지만 서툰 다정함을 보여주는 서인욱에게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언니의 남자인데 나는 지금 언니 행세를 하는 가짜일 뿐인데. 그러던 어느 날 밤 지연은 연습을 마치고 거실 소파에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고요한 원래 자신의 자리였죠. 그런데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연아. 돌아보니 언니 미연이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와, 내 동생. 언니. 지연은 울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앞에는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서인욱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연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죠. 악몽 꿨어? 누구 이름을 그렇게 애타게 불러?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연은 서둘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서인욱은 지연의 젖은 눈가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우는 건 너랑 안 어울려. 그 순간 지연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자의 다정함은 독처럼 위험했습니다. 경계를 허물고 자신의 본분마저 잊게 만들었죠. 지연은 서인욱의 손길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한테 잘해주지 마세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뭐가 헷갈리는데? 당신이 날 미연 언니로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라는 사람을. 지연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인욱은 그런 지연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지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뺨을 감쌌습니다. 그럼 넌 어때? 넌 날 뭘로 보는데? 내 언니의 남자인가 아니면. 서인욱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지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입술이 닿기 직전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지연이 입고 있던 것과 똑같은 호피 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자 주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내가 너무 좋은 시간에 방해했나 보네. 인욱 씨, 이 여자 말고 나랑 노는 게 더 재밌을 텐데. 주리의 등장은 위태롭게 쌓아 올린 지연의 세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것 같은 또 다른 폭풍의 예고였습니다. 주리의 등장은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에 난입한 불청객 같았습니다. 서인욱과 지연 사이에 흐르던 아슬아슬한 공기는 그녀의 비웃음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죠. 서인욱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지연에게서 몸을 떼어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여긴 어쩐 일이야. 서인욱의 목소리는 다시 원래의 차가운 온도를 되찾았습니다. 주리는 콧방귀를 뀌며 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 집인 양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위스키 병을 들어 잔에 따랐습니다. 왜긴, 인욱 씨 보고 싶어서 왔지. 그리고 우리 미연이 다친 데는 좀 괜찮나 걱정도 되고. 주리는 말과는 달리 전혀 걱정스럽지 않은 눈빛으로 지연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뱀이 먹잇감을 탐색하듯 끈적하고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미연아, 너 정말 이상하다. 예전 같았으면 나 보자마자 머리채부터 잡았을 텐데. 왜 이렇게 얌전해졌어? 꼭 딴 사람 같다니까. 주리는 일부러 서인욱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여자 정말 무언가 눈치챈 걸까? 지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언니의 말투를 흉내냈습니다. 시끄럽고 용건 없으면 당장 나가. 여긴 내가 올 때가 아니야. 어머, 무서워라. 근데 어쩌나? 나 오늘 인욱 씨랑 할 얘기가 좀 있어서 못 나가겠는데. 넌 빠져주는 게 어때? 주리는 지연을 조롱하듯 바라보며 서인욱의 팔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지연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불안감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서인욱은 그런 주리를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연에게 차갑게 말했죠. 넌 방에 들어가 있어. 그 한마디는 비수처럼 지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흔들던 다정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은 언니의 대역일 뿐 진짜 미연이 아니기에 언제든 이렇게 밀려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지연은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 소리는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인욱 씨, 정말 저러고 있을 거야? 황 사장 쪽에서 계속 미연이 찾고 있는 거 알잖아. 저 가짜를 언제까지 무대에 세울 셈이냐고. 가짜라는 단어에 지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경 꺼. 내가 알아서 해. 알아서? 저 가짜한테 마음이라도 생긴 거야? 하긴 순진한 얼굴로 오니까 불쌍해 보이긴 하더라. 근데 인욱 씨 잊었어? 우리가 황 사장 돈을 얼마나 해먹었는지. 미연이가 사고 나던 그날 밤 황 사장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벌써 잊은 거냐고. 황 사장? 언니의 사고와 관련이 있는 사람인가? 지연은 문에 귀를 바짝 대고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중요한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주리가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내며 현관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주리는 모든 걸 알고 있었고 서인욱 역시 그 사실을 알고도 자신을 속여왔던 겁니다. 대체 이들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걸까? 언니의 사고는 정말 단순한 실족이 아닌 걸까? 그때 지연의 눈에 침대 옆 협탁 서랍이 들어왔습니다. 언니와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이 들어있던 바로 그 서랍.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지연은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낡은 편지 봉투 몇 개와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언니 미연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날짜는 몇 년 전부터 사고 당일 직전까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죠. 지연은 숨을 죽이며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10월 12일. 서인욱을 처음 만났다. 지옥 같은 이곳에서 날 꺼내줄 왕자님일까?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날 끌고 갈 악마일까? 1985년 11월 3일. 황 사장이 자꾸 나를 원한다. 서인욱은 그저 웃으며 나를 그놈의 술자리에 내보낸다. 돈 때문이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한다. 그의 눈을 보면 진심인 것 같다가도 가끔은 모든 게 거짓말 같다. 일기장에는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언니의 고통과 불안, 그리고 서인욱에 대한 애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사고가 나기 바로 전날에 쓰인 일기에서 지연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1986년 3월 5일. 황 사장이 내일 밤 마지막으로 보잔다. 서인욱과 함께 꾸민 일이 성공하면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곳을 떠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너무 무섭다. 황 사장이 무언가 눈치챈 것 같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 동생 지연이를 찾아줘. 해화동 도서관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사진을 꼭 전해줘. 일기장 마지막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더 붙어 있었습니다. 활짝 웃는 미연과 서인욱, 그리고 그들 옆에 어색하게 서 있는 주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함께 해온 동지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의 손에서 수첩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서인욱과 주리는 처음부터 한패였고 언니를 이용해 황 사장이라는 인물에게 무언가 위험한 계획을 실행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틀어지면서 언니는 사고를 당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지연은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더 이상 서인욱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 위험한 소굴에서 스스로 살아남아 언니의 복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언니의 일기장은 마치 유서처럼 느껴졌고 그 안에 담긴 모든 글자는 피눈물처럼 보였죠. 배신감에 몸서리치다가도 홀로 고통받았을 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순진한 여대생 이지연은 지난밤 언니의 일기장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거울 앞에는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찬 새로운 이미연이 서 있었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마주 앉은 서인욱은 어딘가 달라진 지연의 분위기를 금세 눈치챘습니다. 오늘따라 얼굴이 폈네. 좋은 꿈이라도 꿨나 봐? 그의 능청스러운 질문에 지연은 피식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전처럼 어색하게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와인 잔을 들고 있던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겠습니다. 그럼요. 아주 재미있는 꿈을 꿨지 뭐예요. 당신이랑 나 그리고 주리까지 셋이서 아주 행복하게 웃고 있는 꿈. 지연의 손길에 서인욱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지연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그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도발적으로 그의 손등을 손톱으로 가볍게 긁으며 속삭였죠.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나한테 잘해줬는지. 내가 진짜 미연이처럼 보여야 황 사장이라는 사람을 계속 속일 수 있으니까. 안 그래요? 서인욱은 대답 대신 지연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연습이나 해. 오늘 밤 무대 망치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둬.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떴지만 지연은 그의 뒷모습에서 당황과 혼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도권은 자신에게 넘어왔다고 지연은 확신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인욱의 가르침 없이도 스스로 언니의 옛 무대 영상을 보며 춤과 표정을 익혔습니다. 오히려 언니보다 더 요염하고 더 대담하게 무대를 장악했죠.
그녀의 춤에는 단순한 기교를 넘어 상대를 유혹하고 파멸시키려는 듯한 위험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클럽의 동료들은 미연이가 사고 나더니 더 독해졌다며 혀를 내둘렀고, 주리는 그런 지연의 모습을 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이 모든 상황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물밑에서는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녀는 클럽의 웨이터나 다른 댄서들에게 술을 사주며 황 사장에 대한 정보를 캐물었습니다. 황 사장님? 아이고, 그 양반은 우리 같은 것들이랑은 말도 안 섞어. 명동 사채 시장의 전설이라나 뭐라나. 돈이라면 대한민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든다는 소문이 파다하죠. 성격이 불같아서 한번 눈밖에 나면 아주 사람을 거덜낸대요. 얼마 전에도 자기 돈 떼먹은 놈을 저기 서해 앞바다에 던져버렸다는 둥 끔찍한 소문이 많아요. 황 사장은 지연의 상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직접 만나 모든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욕망이 더욱 강해졌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클럽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각진 그랜저 여러 대가 클럽 앞에 멈춰 서고 어깨가 떡 벌어진 사내들에게 둘러싸인 중년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배가 불룩 나온 작은 키에 번쩍이는 금목걸이, 손가락마다 끼워진 옥반지. 촌스럽지만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 그가 바로 황 사장이었습니다. 황 사장은 VIP 룸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대가 가장 잘 보이는 중앙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턱짓으로 서인욱을 불렀죠. 서인욱은 긴장한 기색을 감추며 황 사장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 사장은 그런 서인욱의 뺨을 두어 번 가볍게 툭툭 치더니 무대를 향해 턱짓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 춤을 췄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황 사장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죠. 유혹하는 듯, 원망하는 듯,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듯이 황 사장은 술잔을 기울이며 그런 지연의 무대를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오자 황 사장의 부하가 찾아왔습니다. 미연이 아가씨, 사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잠시 룸으로 오시지요. 올 것이 왔구나. 지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서인욱이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지마. 위험해. 나요. 이건 내가 풀어야 할 문제야. 지연은 서인욱의 손을 뿌리치고 부하를 따라 나섰습니다. 룸으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룸 문이 열리자 자욱한 시가 연기와 함께 황 사장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지연을 맞았습니다. 오, 우리 미연이 왔구나. 이리 와서 앉아봐. 그날 밤 이후로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황 사장은 지연의 옆자리를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지연은 두려움을 감추고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가 지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근데 너 오늘 좀 이상하다? 꼭 딴 사람 같아. 그날 밤 내가 서인욱 그놈이랑 짜고 내 뒤통수 치려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황 사장의 손이 거칠게 지연의 턱을 움켜쥐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룸문이 거칠게 열리고 서인욱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미연이는 아직 몸이 온전치 않습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이 새끼가 어딜 끼어들어. 황 사장이 고함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서인욱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지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금방이라도 황 사장에게 달려들 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죠.
두 남자 사이에 흐르는 살벌한 기운 속에서 지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이용하려던 이 남자가 지금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체 서인욱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황 사장의 룸안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 황 사장은 자신을 가로막고 선 서인욱을 보며 불쾌하다는 듯 입맛을 다셨습니다. 서인욱,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내 목숨을 걸겠다? 내 아버지가 저승에서 울겠다, 울겠어. 아버지라는 말에 서인욱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하는 것을 지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황 사장과 서인욱 사이에는 지연이 모르는 아주 깊고 오래된 무언가가 있는 것이 틀림없었죠. 사장님, 이 아이는 미연이는 제 여자입니다. 제 여자는 제가 지킵니다. 서인욱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황 사장은 갑자기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온 룸이 떠나갈 듯한 기분 나쁜 웃음소리였죠. 내 여자? 하? 웃기지 마, 이 새끼야. 내 아비가 내 돈 빌려다 사업 말아먹고 튄 그날부터 내 목숨은 내 거였어. 내가 살려주고 걷어줬더니 이제 와서 내 물건에 손을 대? 황 사장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인욱이 꼼짝없이 황 사장에게 묶여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빚 때문이었던 겁니다. 1980년대 사채와 잘못된 보증으로 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은 드물지 않았죠. 서인욱 역시 그 시대의 비극적인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황 사장은 서인욱을 조롱하듯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미연이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내가 감히 그걸 중간에서 가로채? 그래서 내가 기회를 줬잖아.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줄 테니 미연이를 내게 바치라고. 근데 인연이 어디서 잔머리를 굴려? 내 놈이랑 짜고 내 장부를 빼돌리려고 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니와 서인욱은 황 사장의 불법적인 사업 장부를 훔쳐 그를 협박하고 자유를 얻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계획은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언니는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것이었죠. 서인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지연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이 새끼가. 황 사장의 부하들이 두 사람을 막아섰지만 서인욱은 미친 사람처럼 그들을 뿌리치고 지연을 데리고 룸을 빠져나왔습니다. 클럽의 소란을 뒤로하고 두 사람은 비상계단을 통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서인욱의 차에 올라타자마자 그는 맹렬한 속도로 어두운 밤거리를 질주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차는 인적이 드문 한강 둔치에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서인욱을 향해 말했죠. 전부 사실이었군요. 당신 처음부터 우리 언니를 이용했던 거야.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당신의 그 더러운 빚 때문에 우리 언니가 그렇게 된 거잖아. 그런데도 나까지 끌어들여서 뭘 어쩌려고 했던 건데요? 지연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서인욱은 핸들을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그 안에는 깊은 절망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맞아. 처음엔 그랬어. 황 사장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면 미연이가 필요했어. 그 여자가 가진 매력과 도끼라면 황 사장의 마음을 훔치고 그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접근했어. 일부러.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어. 지옥 같은 곳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다고 소리치는 그 여자한테 내가 미쳐버릴 줄은 몰랐다고. 그래서 계획을 바꾼 거야. 장부를 훔쳐서 황 사장을 무너뜨리고 미연이랑 함께 여기서 뜨려고 했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평범하게 살아보려고 했다고. 서인욱은 괴로운 듯 소리쳤습니다. 그의 고백은 지연의 마음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이 남자는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던 또 한 명의 불쌍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사고가 나던 날 밤 약속 장소에 미연이가 나타나지 않았어. 불안한 마음에 클럽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미연이가 거기서 황 사장이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 황 사장이 이미 모든 걸 눈치챘던 거야. 내가 달려가서 막으려고 했는데 한 발 늦었어. 미연이는 내 눈앞에서 떨어졌어. 그의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건 황 사장이 두려워서가 아니야. 내가 범인으로 몰릴까 봐서도 아니었어. 미연이가 떨어지기 직전 나한테 소리쳤거든. 이거 지연이한테 전해줘 하면서 작은 열쇠 하나를 나한테 던졌어. 그게 뭔지 알아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러다 널 본 거야. 해화동 도서관에서 미연이랑 똑같이 생긴 너를. 서인욱은 품 안에서 낡고 작은 사물함 열쇠 하나를 꺼내 지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언니가 목숨과 맞바꿔 지키려 했던 것. 그 열쇠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언니의 복수는 이제 자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서인욱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 밤 옥상에는 황 사장과 미연이 둘만 있었던 게 아니야. 분명히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 더 있었어. 줄이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누구였는지 어둠 속이라 확실히 보진 못했지만 그 그림자가 미연이를 향해 손을 뻗는 걸 본 것 같아. 서인욱의 마지막 말은 새로운 의욕과 함께 지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언니의 추락은 단순한 실랑이 끝에 벌어진 사고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제3의 인물, 진짜 범인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인욱이 내민 낡은 사물함 열쇠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쇠붙이가 아니었습니다. 언니가 목숨과 맞바꿔 지키려 했던 진실의 무게, 동생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열쇠를 받아쥐었습니다. 이 열쇠 어디 사물함 열쇠죠? 아마 동서울 터미널일 거야. 우리가 모든 걸 끝내고 부산으로 떠나기로 했었거든. 만약을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물건은 거기에 숨겨두자고 미연이가 말했어. 제3의 인물, 그 정체 모를 그림자에 대한 충격과 서인욱의 고백으로 뒤엉킨 머릿속이었지만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지연은 결심한 듯 서인욱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요. 지금 당장. 황 사장이 우리를 찾기 전에 언니가 남긴 걸 확인해야 해요. 두 사람은 다시 차를 몰아 새벽에 어스름이 깔린 동서울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사방에 황 사장의 눈과 귀가 깔려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조여왔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낡은 터미널의 회색빛 공기 속 두 사람은 한쪽 구석에 줄지어 늘어선 물품 보관함 앞에 섰습니다. 서인욱은 기억을 더듬어 325번 사물함을 찾아냈습니다. 지연이 열쇠를 꽂고 돌리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다시 차로 돌아온 두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연이 예상했던 대로
황 사장의 검은 돈의 흐름이 빼곡히 적힌 장부 여러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죠. 장부들 아래 손바닥만 한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서인욱은 차 안에 있던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치직하는 잡음과 함께 녹음된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황 사장과 주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리야, 내가 정말 이 클럽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서인욱이도 갖고 싶고, 사장님 하지만 미연 언니는, 언니, 전현이 너를 진짜 동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넌 그냥 자기 뒤치다꺼리나 하는 시녀일 뿐이야. 오늘 밤 전현이 옥상으로 장부를 들고 올 거다. 거기서 내가 작은 실수만 해주면 돼. 그럼 모든 게 내 차지가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제가 뭘 하면 되는데요? 충격적인 대화였습니다. 언니는 이미 주리의 배신을 눈치채고 황 사장과의 밀담을 몰래 녹음했던 겁니다. 그리고 테이프의 마지막 부분에는 모든 것을 예감한 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 동생 지연아. 만약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난 잘못됐을 거야. 주리가 날 배신했어. 황 사장이 날 죽이려고 해. 지금 옥상으로 그들을 만나러 가. 무섭지만 인욱 씨를 구해야 해. 이 장부랑 테이프 이걸로 꼭 우리 언니 복수해줘. 사랑한다. 내 동생. 우연치 않게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지연은 병원으로부터 연락받아 자신의 언니를 처음 본 날 병원으로부터 소지품을 넘겨받았는데 가방 안에 볼펜 모양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게 없을까 챙겨온 것이었죠. 걱정이 되어 서인욱이 미연에게도 말하지 않고 넣어둔 것이 이렇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그날 밤 클럽 옥상의 소리였습니다. 미연과 황 사장의 대화 소리가 들렸죠. 황 사장, 당신 원하는 대로 안 될 거야. 이 장부 세상에 다 뿌려버린 거니까. 이 어린 것이 겁도 없이 내 뒤에 서인욱 그놈이 있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하지만 괜찮아. 오늘 밤 내가 여기서 발을 헛디뎌 죽어주기만 한다면 서인욱이도 내 소나기에 다시 들어올 테니. 안 그래, 주리야? 주리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지연과 서인욱은 숨을 멈췄습니다. 제3의 인물, 그 그림자의 정체는 바로 주리였던 겁니다. 미안해, 언니. 나도 살아야지. 사장님이 약속했어. 너만 없어지면 이 클럽의 주인공은 내가 될 거라고, 인욱 씨도 내 차지가 될 거라고. 주리야, 너 어떻게 내가. 황 사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꾸물거려. 어서 밀어버려. 그 뒤로 이어진 것은 짧은 비명과 몸부림치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언니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황 사장의 살인 교사와 주리의 질투가 빚어낸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지연은 분노와 슬픔에 눈물을 흘렸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결심했습니다. 이 테이프와 장부야말로 그들을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경찰서로 갈 건가요? 서인욱의 물음에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황 사장의 돈이면 경찰 몇 명쯤 사는 건 일도 아니겠죠. 우리가 갈 곳은 경찰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걸 단번에 터뜨려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해요. 며칠 후 한 시사주간지 기자의 손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명동 사채 시장의 거물 황 사장의 탈세 장부와 그가 인기 댄서 이미연을 살해, 교사했다는 정황이 담긴 충격적인 녹음 테이프.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신문 일면과 9시 뉴스는 연일 황 사장과 주리의 이야기로 도배되었죠.
결국 황 사장은 살인 교사 및 천문학적인 탈세 혐의로 구속되었고 주리 역시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화려했던 밤의 세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오후 해화동의 작은 도서관. 지연은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짙은 화장을 하거나 몸에 맞지 않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평범한 이지연으로 돌아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일을 하며 조용한 행복을 찾고 있었죠. 도서관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수척해졌지만 한결 편안해진 얼굴의 서인욱이었습니다. 그는 황 사장의 범죄에 일부 가담했다는 혐의로 죗값을 치르고 얼마 전 출소한 참이었죠. 그는 더 이상 밤의 세계에 속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인욱은 말없이 지연이 책 읽어주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야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당신도 괜찮아 보여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불편하거나 위태롭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언니도요. 날 두고 먼저 떠나버린 언니를 원망했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언니는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려고 했던 거니까요. 아니, 내가 용서받아야지. 평생 내 언니와 너에게 속죄하며 살게. 서인욱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그를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속죄는 됐어요. 대신 앞으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요. 나도 그럴 거니까. 지연은 더 이상 언니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이지연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지만 그 상처를 보듬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니까요. 인생의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